마지막 순서고 저희가 이제 기다리는 동안 계속 되게 불안하면서 초조하고 그랬고, 그리고 어제랑 좀 다른 거를 보여줘야 된다는 어떤 그런 강박이 좀 또 작동을 해가지고요. 일단은 저희가 현실성 미술 창작과 비평이라는 큰 틀 안에서 작가님과 제가 어떤 거를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까,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요. 좀 앞에서는 굉장히 아카데믹하고 분석적인 그런 거를 좀 많이 했는데, 저희는 그냥 저희가 느끼고 있는 바를 좀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술 창작을 하고 계시는 작가님과 그리고 뭔가 비평의 주체인 비평가가 현실을 어떻게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뭔가를 이제 이야기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뭔가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솔직히 드러낸다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발표를 할 때요, 모노드라마의 형식을 취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작가와 비평가 두 명의 모노드라마일 수도 있고, 뭔가 두 명의 이야기꾼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두 사람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좀 그냥 힘 좀 빼고 그냥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섹션에 대한, 그러니까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섹션에서는 이제 인터널 디비전이라고 해서 내적으로 분열된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동시대에 이제 작가나 비평가들이 뭔가 이렇게 하나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없음, 이전 세대의 어떤 전업 작가, 전업 비평가 이런 식의 어떤 그런 하나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기가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근데 비단 저희 작가나 비평가뿐만이 아니고 동시대에 저희 세대들이 보면 지점이 아닐까 해서 이제 이런 섹션을 마련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는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님과 제가 왜 계속 그림을 그리고 왜 계속 글을 쓰는 행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일까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하고 저희끼리 나름의 답변을 좀 해보는 거가 이제 섹션 3의 흔적이라는 파트에서 나오고요. 그래서 네 번째 파트 이제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그렇다면은 왜 어떤 것이 예술이 될 수 있을까? 예술이란 게 무엇일까라는 좀 진부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근본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는 나름의 답변으로 이제 마지막 파트를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적인 어려운 고백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이지만은 않은 이야기이자 언어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 전달이 좀 중요해서 저희는 이제 간단히 써 텍스트를 이제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는 민항이이고 그림을 그렸었고 대학원생이자 고3 아이들의 과외 선생님이다. 네 번째 개인전 이후로 작업실을 정리하고 신혼집 방 한 칸에 작업실을 꾸렸다. 하지만 이마저도 첫째 아이를 출산한 이후로 작업은커녕 남아있던 작품들은 친정집 방에 방치되어 있다. 친정에 갈 때마다 그 방문을 열어보면 한숨이 절로 나왔다. 마치 작가로서의 내 모습 같아 보였다. 작가로 살아왔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4년 동안은 작업을 거의 하지 못했다. 결혼을 해도 작업은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었지만 두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작가로서의 내 삶은 끝난 것 같았다. 그 순간은 아이의 탄생과 동시에 작가로서의 죽음이 이루어진 시간이었다.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 나는 고3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친다. 대학원에 진학한 이후에도 사실은 대학에 다니는 내내 아르바이트를 했다. 미술학원 강사, 아이스크림 가게, 박물관, 방송국, 디자인 회사 등등. 항상 나는 내가 하고 싶고 해야 하는 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했고 돈을 벌기 위해 일해야만 하는 현실은 마치 내 시간을 팔아 돈을 버는 것 같았다. 하지만 최근에야 비로소 그런 결핍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피할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일들 속에서 얻을 수 있었던 사람들과 그 경험들이 지금의 나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매번 무언가를 하기에 충분치 못한 때로는 굉장히 부족한 실력은 언제나 지금의 나에 안주하지 않게 그렇게 만들었다. 나는 여전히 대부분의 시간을 먹고 살기 위해 일하지만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틈틈이 책을 읽고 꾸준히 글을 쓴다. 아이들을 키우기 때문에 예전처럼 큰 사이즈의 유화 작업을 할 수는 없었다. 엄마로서의 삶이 당연히 소중하고 가치가 있지만 그렇게 살수록 작가로서의 나는 희미해진다. 아이들은 자라나고 나의 삶을 죽어간다. 육아와 살인의 과정은 뚜렷한 결과물 하나 남김없이 사라진다. 그런 삶에 지친 내 육체는 작업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할 틈도 주지 않는다. 예술은 점점 나에게서 멀어져가고 나 또한 예술에 대해 생각하면 답답하기만 하고 즐겁지가 않았다. 다시 작업을 시작해볼까 하다가도 스스로 이런 건 해서 뭐하나, 봐주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라며 밀려오는 회의감에 주저앉곤 했다. 페인팅 작업을 하면서도 회화라는 매체에서 별다른 감동을 느끼지 못했다. 나 스스로 결론 짓기를 회화는 힘이 없구나. 그렇게 더 이상 그림을 그려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며 평생 전부라고 생각했던 작업이 늘 짐스러워 이젠 그냥 내려놓고 그림이나 감상하며 편히 살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러다 일주일에 한 번 외출할 수 있는 어느 날 아무와도 약속을 잡지 않아 갈까 말까 고민 끝에 이광호 작가의 개인전을 보러 갔다. 고민했던 이유는 내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풍경 이미지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전시장 입구를 들어서자마자 숲을 그린 회화 작품을 마주한 순간 나는 갑작스레 가슴이 벅차오르고 쿵쿵대기 시작했다. 이상했다. 분명 내가 좋아하지 않는 부류의 페인팅인데 나 왜 이러지? 끊임없이 북받쳐 오르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림이 내게 말을 걸고 있었고 서로 이곳을 봐달라 저곳을 봐달라. 아우성치는 회화 속 흔적들은 그동안 페인팅에 대해 회의적으로 생각해오던 나에게 정신 차리고 여기 똑바로 와. 이게 바로 페인팅이야. 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다. 다시 어떻게든 그림을 그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사람인지라 가끔은 무너져 내린다. 나는 왜 이렇게 삶이 고단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일까? 사실 이것이 생업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영원히 글을 쓰는 행위 자체에 만족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처음에는 단순히 좋아서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기에는 올려보로 써나가야 하는 글쓰기 행위가 너무 고통스럽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글을 쓰게 되었을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려왔고 전공을 했고 텍스트보다는 이미지가 여전히 편한 사람인데 왜 글을 쓸까? 아마도 대학교 4학년 졸업 전시를 앞두고 도무지 무엇을 그려야 할지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에 대해 한계를 느꼈던 것 같다. 그래서 잡히지 않는 무엇인가를 알고 싶고 그래서 소위 이번 공부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글을 쓰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이론들 자체가 어떤 지식이 되어 나를 채워준다기보다 사용하는 방식 자체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쓴다는 것, 이것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나의 삶, 경험, 사유라는 흔적을 기입한 행위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를 둘러싼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허락되는 최소한의 재료들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종이, 연필, 지우개, 수채화물감. 내가 사용하던 이전 재료들에 비하면 화려하지 않고 제한적이지만 예술에 대한 질문, 삶에서의 사건들, 그것을 통한 경험과 감상들을 표현하기에 부족하지 않았다. 이번 작업에서는 다시 예술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에 상응하는 나름대로의 답변을 해보았다. 연필로 그려진 그림이 지워진 사건 이후에 지우개 가루가 남아있는 그 순간을 붓으로 그려서 박제화하였다. 이 과정은 그림을 그리기 전에 시작하는 작업 보상과도 같은 과정에서
작품을 마치는 그 순간을 한 장면에 담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페인팅이란 문구가 지워진 작품은 페인팅이 아닌 드로잉처럼 드로잉의 이미지 같지만 페인팅이란 텍스트는 라이팅의 방식으로 텍스트를 지우고 난 장면은 마치 그것을 모두 부정한 듯 보이지만 털어내기 직전에 지우개가루를 그대로 묘사한 방식은 다시 페인팅으로서 이것도 저것도 명확하게 규정 지을 수 없는 현장을 목격하게 된다. 또한 포트폴리오의 형식을 가져온 일러스트 페인팅, 드로잉, 라이팅 작업은 포트폴리오면서 작품이기도 하지만 작품의 이미지는 담겨있지 않고 심지어 깃틀마저 지워진 흔적으로 남으니 이것을 포트폴리오라고 명명할 수 있을지 지워졌을지라도 지우개가루를 그린 그림이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작품이고 작품이 아닌지 위와 같은 주제로 틀과 경계의 애매모호한 지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지우기를 반복하는 과정은 공허한 지워짐으로만 남는 것처럼 마치 그 역할을 다하고 털어버리면 없어질 지우개가루처럼 사라질 것 같지만 그것의 결과는 보이지 않는 삶의 과정을 반영하여 예술가의 행위의 흔적으로 남아 관객을 향한다. 데리다의 텍스트를 읽고 논문을 쓰면서 그가 말하는 살아남기로서의 삶 또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사유하게 되었다. 이것은 삶과 죽음이 어떤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이 시작될 때부터 이미 죽음이 겹쳐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라는 존재는 생물학적인 죽음 이후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마도 내가 생전에 남긴 텍스트, 그림, 사진 이미지 등으로 살아남게 될 것이다. 그 사물들 각각에는 내 삶의 특이성이 기입되어 있고 그 사물들은 내가 죽은 이후에도 살아남아 도래하는 등장을 기다리게 될 것이다. 나는 작업을 하면서 예술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해왔다. 그러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또다시 질문으로 남곤 했다. 페인팅, 드로잉, 라이팅 작업에서 볼 수 있듯이 단어로든 이미지로든 명쾌하게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으며 그것들은 유기적으로 얽혀 있어서 어떤 것으로도 규정할 수 없고 끊임없이 그 경계 사이를 미끄러지고 있음을 목격하게 된다. 비단 이것이 예술에 대한 질문에만 속한 것일까? 사회에 속해 살고 있는 나 또한 여러 역할극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내 모습이 바로 이 작업 속에 감춰진 의미가 아닌가 생각한다. 예술이란 무엇인가 혹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진부하고도 근원적인 질문을 나에게 한다면 예술은 틈을 내는 것인데 이것은 문제나 의문을 제기하거나 다른 사회를 제안하는 행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등이 부분 고추가 약간의 등을 펴는 그 순간처럼 바로 그렇게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사소하고 어쩌면 하찮아 보일 수도 있는 그것이 약간의 변화를 가져오고 결국 다른 의미 또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사회 방식을 가질 수 있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것이 예술이 아닐까 생각했고 그러한 예술을 하는 예술가 그리고 비평의 주체인 비평가는 반복되는 기입행 즉 그리기와 글쓰기 행위의 반복을 통해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제 비평에 참여를 하고 오늘도 참여를 하면서 이제 비평이 일정한 거리두기를 필요로 한다고 이제 어느 정도 저도 생각을 해왔지만 김정혜 작가님과 제가 이제 이것을 계기로 만나게 되었을 때는 뭔가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뭔가를 바라보거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치 윤영애 작가님의 입으로 제가 말하고 이렇게 서로의 입을 빌려서 서로가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런 형식으로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러한 형태가